19세기 당시에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군림하던 전제정 국가였죠. 아주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유럽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늦게 시작되면서 여전히 농업이 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1861년 러시아의 농업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농노 해방령이 발표된 것인데요. 농노 해방령은 지주에게 종속되어서 농사를 짓는 계급인 농노를 없앤다는 법령으로 이를 통해서 약 2천만 명의 농노가 농민으로서 자유를 얻고 땅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와, 그러면 교수님 농노였던 사람들이 해방이 자유롭게 됐으면 그렇죠. 삶이 되게 좋아졌겠네요. 예, 그 당시 그 많은 백성이 그 지금 규현 씨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희망이 금세 꺾이고 말았습니다. 왜죠? 예,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땅? 맞습니다. 땅입니다. 농사지을 토지가 필요한데요. 자유로운 신분이 된 농민들은 농사지을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문제는 나라에서 이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땅값을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토지 사항금에 짓눌려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또 다시 또 그냥 노예가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와. 그럼 당시 그 러시아 농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유. 어. 이건 당시 러시아에서 농사일을 돕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좀 추운데. 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 됐어요. 일단 안타까워. 정말 그 얼굴에 삶의 신선함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이게 어려 있는데요. 러시아 제국은 농민들에게 과중한 그 토지 사항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6%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은 토지세도 매달 지불해야 했고요. 당시 러시아 막일꾼의 하루 일급이 0.5루블이었는데 그보다 10배 이상인 5 내지 10루블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후에 그 대기근까지 덮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과 연못이 말라버렸고요. 길가에는 죽은 가축이 쌓여갔고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 호밀 껍질, 이끼를 섞어 만든 기근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은근히 살았구나. 예. 결국 대기근은 러시아 농민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노가 해방됐다고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건 더 힘들어졌네요. 더 힘들어졌죠, 사실은. 결국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도시 생활은 농촌보다 좀 나았나요? 예. 더 안 좋지 않아? 안타깝게도 농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 노동자에게도 이어졌는데요. 공장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언제나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냄새. 맞아. 화학 제품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길게는 16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르주아의 횡포였습니다. 와. 이들은 그 노동자가 공장을 나설 때마다 뭔가 훔치지 않았는지 그 의심하면서 몸수색을 했고요. 심한 경우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팔다리를 잃어버리더라도 보상금 몇 푼만 쥐어줄 뿐이었고요. 어떡해. 그러면 일리아 씨,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공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되게 몸으로 힘든 일은 했는데 이게 뭐죠? 야. 에? 이게 뭐예요? 러시아 말로 무르라키라는 그런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이나 호수에 배를 끌어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것도 남녀노소 다 했고 모든 러시아 농노들이 심지어 노동자를 포함해 제일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진들 진짜 처음 봐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 그 불황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후발 국가인 러시아의 산업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로 3년 동안 11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3,0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서 더욱더 허덕여야 했죠. 백성들의 희생으로 부르주아즈는 배로 불려나갔고 계급 간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통치자는 바로 황제 니콜라이 2세였죠. 콜라이세.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그 14번째 황제로 아버지였던 알렉산드르 3세가 신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니까 1894년에 급하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교수님 그럼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니까 이 니콜라이 2세가 엄청 고민이 많았겠어요 황제임에도. 예, 보통 황제라면 아마 그랬을 텐데요. 하지만 니콜라 2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나는 러시아 황제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나는 통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강요에게 말 거는 방법조차 모르겠다. 이게 뭐죠 이 사람? 뭐야? 니콜라 2세. 아니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러네요. 느낌인데요.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 역할이나 국정 운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유지하고 싶었던 황제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함께 볼까요? 야 어마어마하겠지. 이 영상 속 궁전은 니콜라 2세가 여름 별장으로 쓰이려고 그 크림반도 얄타에 만든 리바지아 궁전인데요. 우와. 야 레바디아. 너무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구나. 이 궁전은 그 황비와 함께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궁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이 116개. 뭘 방이 100개가 넘게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필요 없죠, 사실. 파티할 네, 때 뭐. 필요한가? 아니니까 뭐. 좀 사치스러운 느낌도 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뭘 운영하고 국정 갑자기 뭐 운영하라고 하래요. 하니까. 저기서 살려면 운영해줘야지. 와. 근데 앞에 그 노동자들의 삶이랑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사채 급지를 달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궁전은 이거 건축 비용에 400만 금루블, 현재 가치로 약 3천억 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하죠. 아니 답답하다. 예. 니콜라이사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바로 프랑스의 남부 니스. 프랑스에 네, 지었다고요? 프랑스 니스에서 이제 성 니콜라 대성당을 만들었죠. 야, 얘 프랑스다 그죠? 이야. 그래서 그게 1912년에 완공이 돼서 이제 화려하기로 되게 유명한 성당이 되죠. 원래 이탈리아 화강암과 또 내부에는 금박을 입힌 도매랑 또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는 와. 건축물이죠. 외국에까지 지을 정도니. 정신이 아니에요. 게다가 니콜라 2세는 계절마다 황실 전용 열차를 타고 유럽 곳곳의 궁전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차에 꼭 챙겨 다닌 것이 있었어요. 보드카. 헤이. 역시 술생각.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를요? 기차에 차를 싣고 다녔다고요? 네. 전용 진짜 좀 차를?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바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예, 바로 자신의 그 전용 자동차였습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니콜라 2세는 자기의 그 전용 자동차를 황실 기차에 싣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와. 그는 러시아 황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차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가 무려 50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0대요? 예, 그럼 어떻게 다 탈지도 못할 텐데. 대부분이 메르세데스, 롤스로이스 같은 고가의 그 자동차였고요. 자동차 2대 구입하는 데에만 10만 루블을 썼다고 그래요. 이 현재 가치로 80억 원 이상을 넘는 돈이고요. 이런 돈을 지출한 적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 백성들은 이렇게 사치를 일삼는 니콜라 2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죠.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요? 예, 그 원망하기는커녕 그 백성의 어버이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백성들 사이에서는 황제는 백성을 자식처럼 돌본다는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뭘 해줬길래? 예. 그러자 지식인들은 러시아를 뿌리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급진 사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후 러시아의 혁명을 이끌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레닌. 사실 그 레닌의 본명은 그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이라는 이름은 망명 시절에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가명으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가명이었어요? 아, 이게 일단 레닌이 1902년부터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의 150개 넘는 가명이 이제 있었고, 일단 위조 여권도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레닌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죠. 얼굴이 동일 인물 맞아요? 아니,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 젊었을 차이가. 때라고 이제 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베리아에 그 레나 강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레나 강의 그 레나를 따서 레닌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썰들이 있더라고요. 예, 중산층 집안에서 모범생으로 자란 레닌이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을 읽고 순식간에 그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듭니다. 공산당 선언은 혁명적 역할의 이론을 천재적인 명료함과 탁월함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레닌이 그 마르크스의 생각에 크게 공감했다는 느낌이 들죠. 롤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예, 레닌은 산업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부조리가 점차 확산돼가던 조국에 모두가 평등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황제를 끌어내리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이렇게 하는 때라고 여겼죠. 일리아 씨, 그 네. 레닌이 혁명가가 된 계기가 공산당 선언 책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레닌 혁명가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또 따로 있는데 1887년에 존경하던 그런 큰 형이 교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형이 이제 대다수 국민이 어렵게 살고 또 일부 계층만 배부른 걸 보면서 니콜라 2세가 아버지인 알렉산더 3세를 암살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때문에 이제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자기 형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러시아 정치에 관심이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닌은 대학교에 진학을 한 뒤에 변호사가 되었지만 혁명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혁명 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교수님,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혁명 운동에 가담하는 레닌은 예.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레닌은 먼저 1895년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노동계급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부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문명 티치반,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쓴 사회주의 서적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를 변혁하려는 레닌과 혁명 세력을 주시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니콜라 2세? 아니야, 이런 거 주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결정해서 주시하실 수 쉬고 수도 이분이 있어요.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규현 씨,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맞나 봐요. 니콜라 2세? 맞습니다. 아니 이분이 웬일로 이런 거를 신경 썼지? 관심 없다 그랬는데? 자기의 권력을 권력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불안하니까. 예, 바로 황제인 니콜라 2세가 주시를 했는데요. 황제는 레닌을 비롯한 급진 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레닌 역시도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위험인물로 체포되어서 미결수로 독방에 감금돼 있다가 3년 동안의 시베리아 추방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베리아로? 예.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아예 분리해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닌과 같은 정치범들은 주로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대단하다. 에바 씨, 레닌이 이 시베리아 유형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치렀다고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쵸. 네. 결혼을 아. 하게 돼. 네, 결혼을 하게 돼서 아니 시베리아에서 어떻게 결혼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유배 그 중에. 나제즈다 크룹스카야라고 이분이신데요. 너무 미인이신데요? 야, 강해. 강해 보이는데. 눈빛이 약간, 강해. 약간. 근데 이 크룹스카야가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던 중에 레닌을 알게 돼가지고 레닌이랑 이제 사귀게 되고 레닌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면서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평생 어찌 보면 혁명 동지로 이렇게 함께 삶을 이어가는. 뭐 지적인 동반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그 혹독한 3년의 유형이 끝난 뒤에도 레닌은 러시아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몇 년간 또 추방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이 그어졌던 셈인데요. 아, 블랙리스트 올랐군요. 예,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이력 때문에 러시아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남을 수가 없었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망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후에 레닌은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쥐리히로 떠나게 되죠. 아, 스위스로. 예, 교수님, 그럼 외국으로 이렇게 거의 뭐 추방당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떠나게 되면 그 러시아에서 혁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레닌은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를 퍼뜨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때 레닌은 외국에서도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외국에서. 편지 같은 거를 썼나요? 라디오. 라디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일 수 있는데요. 신문. 맞습니다. 신문입니다. 바로 러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비세더. 야 보기 너무 힘들겠다 이거. 글밖에 없어. 읽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진짜. 와, 혁명이 되겠어요? 와. 레닌이 발간한 신문의 이름은 바로 이스크라인데요. 이 뜻이 바로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력이 미약한 혁명 세력이지만 언젠가는 러시아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레닌이 발간한 창간호에는 사회주의에 관한 레닌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러시아 사회주의 역사의 당면 과제는 전제정 정부에 맞선 투쟁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쟁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은 전제정과의 투쟁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뭐 싸우자 이거죠 이제. 예. 자, 이처럼 레닌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관한 자기 생각을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크라는 그의 생각처럼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 민중을 계몽하는 역할도 했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 시기에 레닌은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상황에 맞게 응용한 새로운 혁명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죠. 당시 레닌은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혁명을 계획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지도하는 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죠. 그들이 엘리트 당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노동자 대중을 이끌어서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닌이 생각한 엘리트 당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혜성 씨가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까? 1. 엘리트 당원은 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2. 머리가 좋고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3. 당의 방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4. 당원은 전문적인 혁명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절대적 복종. 그러니까. 안 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레닌은 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 당원들을 자격 요건에 맞게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자결 아니에요? 뭔가 자결은 아니다. 폭력?
총 예, 쓰고 맞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네, 폭력. 혁명에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장투쟁도 써야 한다. 예. 지금 폭력까지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점점 너무 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레닌의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졌나요? 예, 규현 씨 의견처럼 당시에도 레닌의 이런 생각은 사회주의를 함께 외치고 주장하던 다른 혁명가들한테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레닌의 이런 파격적인 주장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두 당파가 바로 볼시비키와 맨시비키였습니다. 이거 예. 배운 거 볼셰비키 혁명. 예. 레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을 다수를 뜻하는 볼셰비키라고 칭했고요. 레닌 반대파는 소수파를 뜻하는 맨셰비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로 나누어지면서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졌죠.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볼셰비키에게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돈. 예, 뭐 딱 나오는데 바로 돈입니다.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죠. 중요하지. 예. 그리고 이때 볼셰비키가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은행 강도였습니다. 아 진짜요? 은행을 네. 턴다고요? 혁명 활동에 필요한 무기나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을 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탈을 조직한 유명한 당원이 있는데 혹시 짐작가는 인물이 있나요? 스탈린. 아 네. 스탈린 그때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레닌 후계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스탈린은 무려 4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큰 사건의 피의자였는데요. 그 당시 스탈린이 은행에서 훔쳐간 돈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어머. 15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스탈린은 러시아 국내에서 볼셰비키의 지하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충성심. 예, 레닌이 주장했던 엘리트 당원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레닌의 이 반대하는 그 맨셰비키 주장은 뭐예요? 맨셰비키는 엘리트 당원의 역할을 부정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개방적인 대중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활동을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혁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을 털고 이러니까. 예. 급진적이고 과격한 볼시비키와 비교하면 맨셰비키는 사실상 온건파였다는 셈입니다. 예. 이때 그 갈라진 두 파, 그러니까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는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끝까지 그 대립을 하게 되죠. 이처럼 그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나가던 1904년에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20세기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 러일 전쟁이었죠.